정글신 이베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스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2로 만나는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계된 내용들, 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계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물리 1에서도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리 1과 물리 2가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원에서 말이죠. 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물리 1에서는 1차원만 다루게 됩니다. X축만 다루든지 Y축만 다루든지. 그러나 물리 2가 되면서 드디어 당구장에서 바로 XY 이 평면상에서 당구공에 정말 진짜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2니까 벡터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XY로 한 개 더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반발 계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려면 상대의 속도, 우리 물리 1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상대의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고재근 선생님이 물리 1에서는 망치를 들고 나와서 충격량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는데 계란의 자유낙하 실험도 했고요.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뒤에 보존자 들어가는 법칙들은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발 계수, 충돌 계수,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반발 계수에 관계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반발 계수에 따라서 충돌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 충돌까지 살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대의 속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의 속도의 반대는 뭘까요? 절대의 속도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말은 물리에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 상대의 속도의 반대는 그냥 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힌트가 되는 것은 속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방향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상대의 속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철수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방향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동서남북 우리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1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에서 서, 서에서 동으로만 가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자전거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4m/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또는 서쪽으로 4m/s. 자동차는 어떻게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10m/s. 자, 철수는 어떻게 갑니까? 강아지와 함께 동쪽으로 1m/s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논하는 것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속도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대 속도라는 것은 선생님이 EBS 스튜디오 8번에서 그냥 이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고재근 선생님은 뛰지 않고 정지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 속도라는 것은 고재근 선생님이 뛰면서 움직이면서 바라본 속도가 상대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물체의 운동을 관측하는 관측자가 운동하면서 바라본 속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관측자가 정지하면서 바라본 속도는 그냥 속도예요. 그런데 관측자가 운동을 하면서 바라본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에 빠르기로 운동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A라는 자동차하고 B라는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둘 다 시속 100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A가 B를 보거나 B가 A를 보면 뭐 하는 것처럼 as like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빠르게 좀 달라? 그러면 100으로 가고 있고 80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100으로 가는 사람이 80으로 가는 사람이 보면 원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20으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거를 논하겠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상대 속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구한다면 물체의 속도 빼기 관측자의 속도. 상대의 속도니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걸 좋아라 하잖아요. 그러면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B 빼기 VA. 나가 쳐다본 너, 그러면 너 빼기 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속도기 때문에 벡터다라는 것이죠. 방향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쌤과 해보도록 해요. 철수가 자동차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얼마로 보일까요? 철수가 자동차를 보면은 9로 보이겠네요. 9m/s로 보여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이제 철수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9로 보여요. 근데 왼쪽으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철수가 자전거를 보면은 2라고 사니까 얼마로 보일까요? 5로 보여요. 그런데 왼쪽, 서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해볼까요? 자동차가 자전거를 본다. 그러면 얼마로 보일까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14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선생님 14라 했는데 그 답이 맞은지요? 자, 그럼 B가 먼저 써줘야 되겠네요. B는 -4라고 써야 되겠어요. 빼기 A는 얼마입니까? 10. 그러면 정답은 -14. 이게 상대 속도라는 것은 운동하는 관측자의 속도를 0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0으로 정지했다고 치고 생각했을 때 얼마가 되냐 이런 걸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 속도가 1차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차원에서의 상대 속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면은 철수가 가는 방향은 동쪽, 그 다음에 영희가 가는 방향은 남쪽, 이렇게 남쪽이죠. 남쪽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X, Y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2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2는 2차원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상대 속도를 한번 나타내봐라. 그러면 상대방의 속도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관측자의 속도를 나중에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벡터의 합성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쳐다봤을 때 한번 볼까요? V, 철수가 누구를 쳐다봐요? 영희를 쳐다봤을 때 상대 속도는 V 영희 빼기 V 철수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희 냅두고 영희 냅두고 여기 이쪽으로 남쪽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빼기 철수죠. 그러면 철수가 가는 거에 반대 방향 빼기 철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요거 두 개를 벡터로 합성하게 되니까 결국 철수가 영희를 보면 영희는 원래는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바로 상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A가 바라본 B의 속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하죠. 여러분들은 물리2 학생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있다 그랬죠?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등속도로 내리고 있어요. 등속도로. 자, 그 다음에 누가 달려가고 있어요? V 철수가 달려가고 있어요. 철수가. 자, 그러면 시험에 V 철수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어떻게 보입니까? B 빼기 V 철수. 그럼 B 냅두고 빼기 철수 해주세요. 빼기 철수는 이렇게 되네. 그러면 벡터의 합성을 하세요. 그러면 처음점에서 끝점을 연결해 주라. 그래서 결국 세타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비스듬히 내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재근 선생님이 아주 선생님의 오래된 차를 끌고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내리죠. 열심히 뛰고 있을 때도 우산을 비스듬히 기울여야 되겠죠. 만약에 철수가 너무 열심히 뛰었어. 그러면 거의 세타가 계속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산을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산을 이렇게 받쳐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 속도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자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백지장에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상대 속도는 운동하는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이다. 상대의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물체의 속도를 써주고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빼기 할 때는 반드시 벡터로 빼주라. 그래서 A가 바라본 B, A에 대한 B 똑같은 표현이다. 우리 물리2는 몇 차원까지 해야 된다? 2차원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의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끝났어요. 상대 속도를 다시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대 속도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놓고 배경으로 깔아놓고 이제 두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과 충격량의 관계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대충 짚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 2에서는 차원을 2차원으로 높인다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자, 당구공이 이제 물리 1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자료 똑같은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구공이 이렇게 흔적이 이렇게 쫙 궤적이 쫙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려지는데 질량이 이렇게 있고 속도 V로 가고 있으면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물은다면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질량이 10kg짜리 당구공이 있어요. 당구공이 아니라 뭐 볼링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냐면 1m/s의 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벽에 충돌을 합니다. 그럼 운동량 계산해봐라. 그러면 P는 이꼴 MV니까 얼마가 될까요? 10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1kg짜리 이제 볼링공이 있는데 당구공이 있는데 10m/s로 갑니다. 그래서 벽에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P는 이꼴 MV니까 10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질량이 작은 물질은 큰 속도로 가면 되고 질량이 큰 물질은 작은 속도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의 효과, 바로 충격 테스트의 효과가 똑같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돌에 관계된 내용들의 물리적인 현상들을 정리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물리 또 2니까 이 K는 운동에너지요.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걸 이쁘게 정리하면 2m분의 운동량이 P라 그랬으니까 P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선생님 만약에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물체를 A라 하고 이 물체를 B라고 하면 이 A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몇 줄? 5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B를 한번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줄이어서 50줄이 되네요. 2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달라요. 운동 에너지는 달라요. 그런데 뭐는 같습니까? 운동량은 같죠. 그래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량은 벡터,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스칼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운동량은 같다 있잖아요. 운동량은 같아요. P는 같고 운동 에너지를 알고 싶으면 질량은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기억합시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질량에다 뭘 곱해주면 된다? 속도를 곱해주면 된다.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에다가 미터/s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정리를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지니는 물리량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이제 충격량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격을 준 양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당구공을 갖고 벽에다 이렇게 충돌을 시킵니다. 이렇게 칠판에다가 충돌을 시키면 중요한 것은 힘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가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좀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은 충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드릴을 가고 조금 있으면 선생님이 집 공사를 하게 되는데 드릴을 가지고 벽을 뚫었다. 그 금방 뚫어볼 수 있어요. 근데 드릴이 없다. 뭐 망치하고 뭐 이상한 거 갖고 사용해야 된다.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이라든가 도구,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결과론적으로 힘을 크게 해주는 것이 되겠죠. 힘이 크든지 시간이 크든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100만 년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면 바위에도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힘이 큰 것보다는 여러분들 시간의 노력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이 얼마였습니까? MV0였죠. 그런데 선생님 MV라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거 물리원에서 공부한 일과 에너지 정리 같은 건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죠. 선생님이
F 곱하기 델타 T 동안 충격량을 가하니까 운동량이 변한 거예요. 나중 운동량 MV 빼기 처음 운동량 MV0. 그래서 선생님이 가한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만약에 운동량은 무엇입니까? P는 MV입니다. 충격량은 무엇입니까? I는 F 델타 T입니다.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가한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과론적으로 고재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량을 줬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운동량의 변화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충격량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F 델타 T에 집착하지 마시고 MV 빼기 MV0인 운동량의 변화량에 집착을 하셔야지만이 3점짜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다음 자료를 넘겨주시면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특별히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면적과 기울기의 의미는 우리가 잘 살펴줘야 된다 그랬죠. 특별히 F에다가 T를 곱해준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충격량이 된다. 자, 그러면 물리 1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만약에 X축에가 S고 Y축에가 F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충격량이 아니라 W, 일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각각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주라라는 것이죠. 자, 물리2에서도 실제적으로 적분을 써서 면적을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적분을 써서 면적을 구한다면 그 면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은 물어보죠.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F에다가 T를 곱하면 충격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충격량과 우리 이 면적에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충격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한번 넘겨서 이 그래프는 물리 1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뤘고 물리 2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큰데 선생님이 이거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은 계란의 자유낙하 실험. 어떤 친구가 선생님 물리 2에서도 좀 해주세요. 물리 2에서는 물리 1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과학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스펀지에 떨어진 거예요. 스펀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그다음 시멘트 바닥에 바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란이 깨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 높이가 h였어요. 자, 그러면 v는 루트 2gh로서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둘 다 v로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지하기 때문에 둘 다 속도가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I는 이꼬르 F 델타 T라는 충격량은 사실은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MV 빼기 MV0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충돌하기 전, 이거 나중이죠. 이거 빼기 처음.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는 얼마입니까? 전에는 V인데, MV인데. 자, 충돌한 후에는 뭐가 됩니까? 0입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처음 0자 붙인 것은 처음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이란 뜻이야. 근데 선생님이 처음을 여기 V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M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토록 많이 강조했던 이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두 계란에 0 빼기 MV는 같군요. 그래서 여기 오세요. S1의 면적과 S2의 면적은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따져줘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스펀지에 떨어진 충돌 시간은 길어요. 그래서 힘은 작아져요. 이 힘을 이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충격역입니다. 아직도 물리2 공부하면서 I는 충격량, F는 충격역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역이다 라는 것을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라는 거죠. 스펀지에 떨어진 계란은 충돌 시간이 길기 때문에 힘이 작아서 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시멘트에 떨어진 것은 접촉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힘이 커서 깨진다. 그래서 충돌 시간, 접촉 시간을 논할 수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 여기 Y축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충격력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지냐 안 깨지냐를 결정하는 것은 선생님 제가요 스펀지에 떨어뜨렸는데도 깨져버릴 텐데요. 그게 바로 이제 깨지냐 안 깨지냐라는 한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펀지도 적당한 높이에서 적당하게 떨어졌을 때에 그 충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중고 물건을 사이트에서 거래를 할 때 제가 뿅뿅이로 열심히 빵빵 말아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돈부터 입금하세요. 이거면 사기꾼이에요. 물건 받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쌍방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 물리학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좀 성의 있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공부하신 이공계 진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뿅뿅이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좀 많이 사다가 감아서 물건을 보내드려야 되죠. 특별히 뭐 노트북이나 오디오 같은 거 거래할 때 제가 성의를 보였습니다 하고 신문지 2번 말아가지고 보내면 다 작살 나버린다는 것이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의미를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까지 살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포인트입니다. 운동량 무엇입니까? MV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돌아오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충격량 무엇입니까? I는 이코로 F 델타 T다라는 것이죠. 그럼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자, 내가 가한 충격량이 결국 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플러스의 운동량의 충격량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플러스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리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7강째 달려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수강후기 정도 하나 또 한 줄 쓰라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성의 있는 수강후기. 선생님은 수강후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까지 정리했죠. 그러면 오늘 수업의 빅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러면 물리2에서 말하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당구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XY 공간에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X와 Y 운동량 보존의 법칙 2번 써주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2차원에서의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 이제 이것은 1차원에서의 일단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차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M1, V1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판서도 막 오류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 검수에 걸리고 막 다시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항상 물리에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상황을 쫙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번, 2번이라고 됐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쓰면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충돌 전이고 여기는 충돌 후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이제 수능과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냥 1번에 운동량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씁니다. 자, 우리 감독님께서 확인해 주실 겁니다. M1, V1 딱 쓰시고 2번 쓰는 거예요. 2번 M2, V2 이게 충돌 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은 안 변해요. M1, V1 다시죠. 플러스 M2, V2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V1이 V2보다 속도가 큰 거예요. 지금 운동량이 큰지 그걸 몰라요. 속도가 커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빵 충돌하고 난 다음에는 B의 속도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커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M1의 운동량은 처음보다 속도가 화살표의 길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이렇게 좀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M2의 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그럼 운동량이 커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네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물리에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나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들 상호 간에 충돌을 해갖고 이루어지는 작용 반작용의 결과로 인해서
이 M1의 운동량이 줄어들면 M2의 운동량은 늘어나는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물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인생이라 그랬죠. 줄어든 것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M1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아웃. M2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아웃. 그러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한 다음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제 물리2 학생들은 제가 물리2 제가 강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차원을 하나 높인 거예요.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할 때.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서로 상호 간의 작용 반작용에 의한 그 결과로서 이 결과론을 따져가지고 전체 운동량은 충돌 전과 후가 보존이 된다. 이게 바로 1차원에서의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자, 넘겨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화살표의 길이로만 한번 따져줄게요. 자, 운동량 쭉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운동량이 이게 변했는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화살표의 두 길이를 쫙 더해봅시다. 화살표의 두 길이를 더하면 이것이 됩니다. 이게 충돌 전에 운동량을 벡터로 나타낸 화살표의 길이들.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이 화살표의 길이를 쫙 봅시다. 그러면 이건 충돌 후에 벡터로 나타낸 운동량의 길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요거 두 개 더한 것과 요거 두 개 더한 것들이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F1, F2가 자 따라가세요. 작용 반작용.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상호작용이 여기서 딱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넘겨서 이제 2차원으로 갑니다. 이 그림 자료는 논술까지 여러분들 쭉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별표 5천만 개 쳐놓고 즉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물리2 학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당구공이 이렇게 있는데 요 파란색 당구공과 녹색 당구공과 빨간색 당구공이 쫙 하니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간 것은 1차원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빨간색 당구공은 위쪽으로 가버리고 파란색 당구공, 녹색 당구공은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재근 선생님이 이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2번 써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자, 감독님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를 벡터를 분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운동량은 M1, V1 다시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가 알파니까요. 여기는 잘 보세요. M1, V1 다시에 이거 무슨 세타예요? 코사인 알파. 자, 알파 됐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요. M1, V1 다시인데요. 오타나지 말고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인데 세타 값이 알파니까요. 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X축입니다. X축. 이거 뭡니까? Y축. 딱 정리를 해 주십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이렇게 나타내면은 선생님 여기는 이제 알 것 같아요. M2, V2 다시예요. 여기는 X축이니까 코사인 여기는 베타. 자, 그 다음에 여기 X축이었어요. 자, Y축을 나타냅니다. Y축은 M2, V2 다시에 뭐가 될까요? 사인 베타가 되죠.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위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왼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의 법칙을 선생님이 2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지만 친절한 재근 씨가 다시 한번 써줄게요. X축 쫙 찍고 Y축 쫙 찍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X축과 Y축으로 2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의 처음 운동량. 자, 선생님이 하는 방법 잘 보세요. 전, 후, 안 헷갈리라고. 자, 안 헷갈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A, B 다시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X축으로만 따지세요. X축, Y축은 없네. X축으로만 따지면 M1, V1 플러스. 선생님 플러스 왜 써줘요? 비정지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친절한 재근 씨가 써줄게요. 0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X축만 따져줍니다. X축만 써주면 이거 됩니다. M1, V1 다시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자, 이제 B의 X축만 써줍니다. X축만. M2, V2 다시 코사인 베타. 됐죠? 그 다음에 Y축을 한번 선생님 써줄게요. Y축. 자, Y축은 0이네요. 둘 다. 0. 자, 리코로
A는 위쪽으로 가래요. 그러면 M1 V1 다시 위쪽으로 갑니다. 사인 알파. 하여튼 알파 베타 나오니까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M2 V2 다시 Y축인데 쓸게요. 자, 우리 감독님께서 지적해 주실지 알았는데 여기 베타가 되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깨끗이 지워버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다 나와 있죠. 탐스러운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 보세요. M1V1 그 다음에 M1V1 다시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M2V2 다시 M2V2 다시 코사인 베타. 자, 그 다음에 Y축은 처음에 운동량이 0입니다. M1V1 다시 사인 알파 그 다음에 M2V2 다시 사인 베타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수능 문제에서조차도 X축과 Y축을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1분 20초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X축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쓰면 이 문제가 풀리겠다. 그럼 그걸로 빨리 풀리게 되고 Y축으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쓰면 이 문제가 빨리 풀리겠다. 그러면 Y축을 쓰면 됩니다. 막 두 개 같이 써야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운동량이 보존의 법칙을 두 번 써주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취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연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주셔서 이걸 선생님 왜 이 그림을 넣었습니까? 이거 뭘 뜻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빨간 당구공과 파란 여기 녹색이라고 합시다. 녹색 당구공이 와서 이렇게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상호작용,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1차원이든 2차원이든 바로 아무런 외력은 없고 충돌상에서 발생한 상호작용에 의한 작용 반작용의 결과로 인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들이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두 물체가 충돌을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할 때 반드시 외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면 선생님 외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러면 X축에는 외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데 Y축에는 외력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를 풀다가 X축에는 운동량 보존이 되겠구나. 그러나 Y축으로는 운동량 보존이 안 되니까 그런 식은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다. 이걸 식으로 쓰면 여기다 1번 써주고 2번 써주고 1번 다시 써주고 2번 다시 써주고 이렇게 습관을 거쳐주세요. A 써주고 B 써주고 A 다시 써주고 B 다시 써주고 그래서 항상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가 두 개 더한 값이 같다라는 것이죠. 됐죠? 여기까지 하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쫙 정리가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물리 이2 공부하면서 상대 속도를 이번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했죠. 그 상대 속도를 정리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반발 계수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발 계수, 예전에는 충돌 계수, 충돌 계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선생님이 똑같은 속도로 야구공, 고무로 된 테니스공을 벽에다 던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당구공을 쫙 던지는 것은 튀어나온 반발되는 충돌하는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 이거하고 관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 개수 어떻게 정의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발 개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 속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도입하시면 됩니다. 가까워지는 두 속도의 차분해.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빼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됩니다. 가까워지는 두 물체의 속도의 차분해.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멀어지는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의 비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2는 이꼬르 마이너스를 항상 붙여줘야 돼. 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냐? 계산을 하면 이 가로값들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마이너스를 싫어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없애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겁니다.
충돌하기 전에 V1 빼기 V2분의 V1 다시 빼기 V2 다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까워지는 이제 이 다음 강좌 끝난 다음에 또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가까워지는 두 속도 차분의 충돌 전이죠. 그 다음에 멀어지는 두 물체의 속도의 차,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 상황을 보시게 되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이유는 이 값들을 플러스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선생님, 우리 탐스런 책에는 V2 다시 빼기 V1 다시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빼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충돌하기 전에 얼마의 사로 얼마로 멀어진다. 이렇게 이 반발 계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반발 계수는 말이죠. 이 반발 계수는 0일 수가 있고요, 1일 수가 있고요, 1과 0 사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발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충돌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발 계수가 어떻게 구한다? 가까워지는 속력의 차분에 멀어지는 속력의 차다. 또 값은 절대값 무조건 씌워버리든지 플러스로 나오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충돌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이 충돌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좀 이따 또 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우리가 반발 계수 한번 정리를 합니다. 반발 계수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두 물체의 그렇지요, 상대 속도의 크기에 비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대 속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다. 여러분들 보세요. 두 물질의 재질에 따라 결정되는 양이다. 뭐에 따라? 재질에 따라. 딱딱한 당구공으로 되어 있냐, 말랑말랑한 고무공으로 되어 있냐 라는 재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의 속도로 다가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질, 두 물질의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값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충돌의 종류 이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늘 그 스튜디오에 참석하신 두 분의 감독님께서는 고쌤보다 굉장히 잘생기신 분들이 두 분 들어오셨는데, 항상 대한민국의 남자는 세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다. 고재근 선생님처럼 생긴 사람, 고재근 선생님보다 잘생기신 분, 고재근 선생님보다 못생기신 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수학 시간에 기준이 될 수 없고 집합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재근 선생님보다 어떻게 생겨야지 잘생긴지 그거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물리에서는 이 충돌의 종류를 정확하게 세 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충돌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반발 계수, 충돌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자, 첫 번째 충돌 계수, 반발 계수가 1인 거, 이게 바로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이 충돌이죠. 이것을 예전에는 여기다가 완전이란, 이거 퍼펙트하기 때문에 완전이란 말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요즘 문제집에는 완전이란 말이 사라지고 그냥 탄성 충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탄성 충돌이 바로 뭐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긴장 푸시고, 이게 V1 빼기 V2 분의 V1 다시 빼기 V2 다시가 이게 뭐인 충돌? 1인 충돌이라는 것이죠.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차분에 충돌한 후에 상대 속도의 차를 계산하면 이게 1이 나오는 충돌이죠. 좀 더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당구공을 가지고 이상적인 충돌이에요. 벽을 향해서 10m/s로 던졌잖아요. 그럼 얼마로 튀어나온다고요? 10m/s. 벽은 정지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풀면 되겠군요. 이게 벽이야, 이게 벽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로? 10으로 던졌어. 얼마로 튀어나와? 마이너스 10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이 되잖아요. 2가. 이런 충돌 없어요. 이런 충돌 없는데요. 물리 문제 풀 때만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탄성 충돌하는 경우는 어떤 충돌이냐? 당구공. 그리고 물리원에서 2,000원의 거금을 들여서 제가 2년 전에 제작했던 저 오늘 그걸 갖고 와야 되는 선생님 트렁크 속에 있는데 또 물리투니까 여러분들 알 것 같아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당구공이라든가 물리 문제를 풀 때 당구공이라든가 진자, 이 충돌은 탄성 충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성 충돌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렇게 충돌의 종류를 자, 보세요. 탄성 충돌 10으로 갔는데 10으로 튀어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10으로 던졌는데 벽에 붙어버려요. 고재근 선생님이 얼마나 힘차게 던져버렸던지 당구공이 그냥 EBS 벽에 붙어버렸어요. 짝짝 들어가버려요. 만화 영화처럼. 이런 것을 완전 비탄성. 완전하게 비탄성. 하나도 이게 탄성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부터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충돌. 그냥 10으로 던지면 7로 나오고 10으로 던지면 4로 나오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하, 선생님 2가 1이 되는 충돌이 그거군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겠거든요. 그 다음에 2가 0이 되는 충돌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짚어드려야 되죠. 운동량 당연히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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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존돼요. 모든 경우의 충돌일 때 운동량은 보존된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것은 바로 탄성 충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적이잖아요. 2분의 1 mv 제곱 같겠죠? 그 물체가 가서 그 물체의 속도로 튀어나오는데, 그죠? 그러면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의 상황이 운동량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기 때문에 수능과 학교 시험과 논술에서는 바로 이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하, 인포메이션, 정보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2개 있는 것이 더 좋잖아요. 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와 있는 특별한 경우의 수들이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하, 선생님 완전 탄성 충돌은 엄청난 충돌이군요. 대부분 당구공이나 진자의 충돌에서 볼 수 있고, 진흙과 한 덩어리에 되어 있는 융합에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충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탄성 충돌이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탄성 충돌이다.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넘겨서 본 수업에 가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쫓아오시면 물리 1, 물리 2, 논술,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셔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의 기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데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자, M1의 질량과 M2의 질량이 같다고 봅시다. 자, 우리는 좀 특수한 경우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무슨 충돌이라고 볼 거냐면 탄성 충돌이라고 볼 거예요. 탄성 충돌. 그러면 고재근 선생님이 자, 탄성 충돌이면 2가 1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는 무슨 보존 법칙 하나 써야 됩니까? 운동량 보존의 법칙 써야 되겠죠. 그럼 고재근 선생님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 한번 써볼 테니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왔었던 운동량이 처음 충돌 전의 운동량이 이겁니다. 그리고 충돌한 후의 운동량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두 물체의 운동량 이렇게 더해진 이 벡터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한 후의 운동량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충돌 전의 운동량이 되겠고,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또 충돌 후의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그 유명한 벡터의 그식을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힘의 합성을 할 때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2F1 F2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 이 식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식 써볼게요. 선생님이 질량이 M1과 M2가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걸 M으로 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운동량 뭡니까? 원래는 M1V1인데 MV1. 자, 리코로 이거 그대로 씁니다. MV1 다시의 제곱. 이거 가로쳐야죠. 플러스 여기 뭐가 돼요? MV2 다시의 제곱 플러스 2 M1, M2 두 개 있습니다. 제곱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물론 루트를 벗겼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다 끝났어. M 제곱 다 제곱식이니까 다 떨어져 나가. 그러면 그 유명한 V1의 제곱 플러스 V1 다시의 제곱 플러스 V2 다시의 제곱. 잘 보세요. 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서 선생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1의 제곱 이거로 2분의 1 곱하기 m 다시 m 곱하기 v1 다시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 v2 다시의 제곱. 이것은 어디서 선생님 끄집어온 거예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왜? 탄성 충돌이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2분의 1과 m 다 없애버리면 2분의 1과 m을 다 없애버리면 선생님 요 위에 있는 식과 아래의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지만이 되는군요. 똑같네요. 똑같네요. 여기도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이게 없어지려면 그 유명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90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딱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쫙 해주시면 특수한 경우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전 자료를 다시 한번 가보죠.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 여기 질량이 이렇게 다른데요. 여기 V로 오고 우리 탐선에 나와 있어요. 여기 정지하고 있었을 때요. 그 구할 수 있는 식이 있던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1차원의 만약에 충돌이었다. 1차원의 충돌이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1차원의 충돌 글이 1차원의 충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식이 이런 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가 V 충돌 후의 식을 VA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MA 플러스 MB 해가지고 MA 빼기 MB에 여기다가 V 처음에 다가왔던 속도 V를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VB 충돌 후에 VB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MA 플러스 MB 해가지고 여기다가 EMA 곱하기 V를 해주면 돼요. 이게 지금 2차원인데 1차원의 충돌일 때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공식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 운동량도 보존되고 그렇죠.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된다. 그렇게 되면 이 식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식이 아니라 운동량이 보존된다 하고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된다라는 거 가지고 뽑아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여러분들 탐스런 교재에 있는 특수한 경우에 반발 계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속도의 차분해니까 결국 V로 와가지고 V 프라임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벽이 고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발 계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자료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V는 뭐로 나타냅니까? 루트 2GH로 나타내죠. 그래서 반발 계수를 나타낼 때는 만약에 H1분의 H2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V는 루트 2GH니까 이 안에 루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루트 2분의 H2분의 H3 쭉쭉쭉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넘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열하는 경우에도 일종의 충돌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분열 전에는 0이고 분열 후에는 마이너스 M1 V1 플러스 M2 V2가 된다라는 것을 이쪽으로 넘기니까 M1 V1 플러스 M2 V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키포인트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 같은 것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더하면 90도가 된다는 거 오늘 놓쳐서는 안 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